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자입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남편을 만나 짧게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사실 기간이 너무 짧아서 연애라고 할 것도 없어요. 어려서부터 남자라고는 아버지와 오빠 말고는 제대로 이야기해 본 적도 없이 쑥맥으로 살다가 어머니 교회 권사님 소개로 만난 남편과 몇 개월 데이트하다가 결혼했습니다. 친정어머니께서 교회 일에 진심이세요.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만난 분들이 하는 말이라면 무조건 믿고 보시죠. 평소 가깝게 지냈던 권사님이 소개한 사람이니 묻고 따질 것도 없이 보장된 사람이라며 꼭 만나보라고 하셨습니다. 인물도 훤하고 집안도 좋아서 시집가면 고생 안 하고 살 수 있다고요. 그때까지도 순진했던 저는 어머니께서 이 정도로 말씀하시니 안 봐도 분명 좋은 사람일 거라고 믿고 만났습니다. 첫눈에 반한다는 둥, 운명이라는 둥 대단한 느낌은 없었지만 그래도 특별히 모난 구석 없고 서로 썩 싫지 않으니 몇 번 만났어요. 저나 남편이나 별다른 이야기가 없으니 부모님은 서로 좋은가 보다 싶었나 봐요. 만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곧장 결혼 이야기부터 나와 자연스레 결혼하게 되었죠. 그런데 제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면 중요한 결혼을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아요. 제 인생은 결혼과 동시에 말도 안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결혼하자마자 시부모님 댁에 들어가 살았어요. 결혼할 때 시부모님께서 다른 건 아무것도 요구한 게 없으셨는데 딱 하나 남편이 외동아들이라 결혼하면 며느리랑 1년만 같이 살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사실 남편과 연애도 오래 하지 않았고 선봐서 한 결혼이다 보니 결혼하자마자 시댁에 들어가 산다는 게 저로서도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아버지께서 그것밖에 며느리에게 소원이 없다고 하시는데 안 들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결혼과 동시에 시부모님 댁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와 생각해보면 그때 시댁에 들어가 살지 않았으면 아마 제 결혼 생활은 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나마 시부모님이라도 계셔서 끔찍했던 신혼생활을 버틸 수 있었거든요. 제가 남편에 대해 몰랐던 게 하나 있었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걸요. 남편이 술을 좋아해도 너무 좋아해요. 좋게 말해서 술을 좋아하는 거지 사실 제가 보기엔 알코올 중독 같았습니다. 선보고 연애할 때도 퇴근하면 항상 친구들 만나러 간다는 건 알았지만 그게 정말 매일매일이고 만날 때마다 술에 취할 때까지 마신다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결혼하고 신혼여행 다녀온 이후로는 일주일 중 술을 안 먹고 멀쩡하게 집에 오는 날이 손에 꼽힐 정도였죠. 남편은 시아버지께서 하시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어요. 같이 살면서 보니 남편은 회사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서 사람들과 술 먹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는 결혼하고 신혼생활 내내 남편과 있는 시간보다 시부모님과 있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저에게 항상 너무 잘해주시고 딸처럼 대해주시지만 문제는 아들인 남편에게 너무 관대하시다는 거예요. 남편이 하루가 멀다 하고 술에 취해서 들어오는데도 시부모님은 잔소리 한 번 안 하고 그냥 뒀습니다. 아무리 술을 좋아해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하루도 안 빼먹고 술을 먹고 들어올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술에 취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주정 부리는 거 보면 콩나물국이고 뭐고 끓여주고 싶지도 않아요. 시부모님 앞에서 할 말은 아니라는 건 알지만 저도 너무 힘들다 보니 말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은 유독 또 술지정이 심했어요. 술에 취했으면 얌전히 잘 것이지 자지도 않고 큰 소리로 떠들면서 듣고 싶지도 않은 옛날 이야기나 정치 얘기를 쉬지도 않고 해댔어요. 들어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일주일 내내 술에 취해 들어와 떠드는 이야기를 들어야 하니 그것도 또한 고역이더군요. 애가 술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좋아하는 거야. 형제 없이 혼자 크다 보니 외로워서 친구들한테 기대는 거니까 세아가 네가 좀 이해 좀 해줘. 밥 먹기 전에 내가 꿀물 좀 타다 줘야겠다. 시부모님은 정말 따뜻하고 좋은 분들이세요. 그런데 자식을 대하는 방식이 저희 친정부모님과는 너무 다르다 보니 저로서는 혼란스러울 때가 좀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맞을 짓 하면 맞기도 하고 어른들 앞에서 소리도 크게 못 내고 컸는데 남편은 시부모님 앞에서 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남편이 말하지 않아도 시부모님이 알아서 다 해주셨어요. 그러니 회사에서도 팀장이라고 자리는 차지하고 앉아서 일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시부모님 잘못이죠. 다 커서 장가간 아들을 꼭 어린애 다루듯이 하시니까요. 우리 둘째만 잘못되지 않았어도 그렇게 외롭게 크진 않았을 텐데. 그만큼 부모인 우리가 부족한 것 없이 챙겨주려고 해도 허전한 건 채워주기가 쉽지 않더라고. 맞아.
부모가 아무리 잘해줘도 형제만 했겠어. 그래도 이렇게 참한 색시도 얻었으니 다행이지 뭐. 우리 며느리가 우리 아들 좀 보듬어주면서 외롭지 않게 살아. 난 우리 아들이 자식 낳고 잘 사는 모습만 봐도 지금이라도 눈 감아도 여한이 없다고. 시어머니에게 듣기로는 남편 아래로 원래 동생을 임신했었는데 자궁의 임신으로 잘못돼서 그 이후로는 시부모님께서 임신이 안 되셨대요. 그래서 둘째를 낳지 못하신 거죠. 원래는 시부모님 두 분 다 아이를 많이 낳고 싶으셨대요. 그러다 보니 시부모님은 남편을 더 애틋하게 여기셨어요. 두 분에게는 무엇보다도 자식이 가장 귀하니까요. 남편이 무슨 짓을 해도 다 이해하고 넘어가 주셨습니다. 제가 남편이 술 먹는 문제로 힘들다고 해도 저에게 남편이 기댈 곳이 없어 외로워서 그러는 거니 조금만 이해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가 생기면 남편도 정신 차리고 가정에 충실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나도 옛날에 다 겪은 거지만 남자도 자식 생기고 가정 생기면 다들 정신 차리고 집에 들어오가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가 분발해서 얼른 애부터 좀 가져봐. 그럼 잔소리 안 해도 저 녀석 술 안 먹고 집에 들어올 거라니까? 그럼 남자는 처자식 생기면 책임감이 확실히 생기지. 아유, 우리 손주 생기면 얼마나 예쁠 거야. 새아기, 너는 걱정하지 말고 애만 낳아. 우리가 다 키워줄게. 시아버지는 아이가 생기면 남편이 정신 차리고 술도 안 먹고 가정에도 충실해질 거라고 했지만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은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도 더 밖으로 돌고 집안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더군다나 문제는 집안일뿐만 아니라 회사 일에도 소홀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결혼할 때 시댁에 살기로 한 건 분명 1년이었지만 저는 아이를 낳고도 시댁을 나갈 수가 없었어요. 시부모님이 못 나가게 해서가 아니라 제가 나가서는 살 수 없을 것만 같았거든요. 사실 남편하고 저는 결혼하고 애만 낳고 살았지 부부간에 정이랄 게 없어요. 남편은 항상 술만 마셨지 저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런 남편에게 서운해서 말이 곱게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 낳고 난 이후로 남편과 자주 싸웠어요. 당신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회사 일도 부모님이 대신해주고 집안일도 부모님이 다 대신해주면 당신은 가정을 위해서 뭘 하는 거냐고. 결혼해서 남편과 살면서 느낀 게 남편은 참 살기 편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본인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서 부모님이 뒤에서 일이고 가정이고 다 알아서 챙겨주시고 해결해 주시니 본인이 뭘 해야 하는 사람인지 아예 모르는 것 같았죠. 아이, 또 바가지 긁네. 당신도 나랑 결혼해서 우리 부모님이 다 알아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애 키우는 것도 도와주시잖아. 내 덕에 호강하고 살면서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아? 다른 여자들은 이렇게 살고 싶어도 못 살아. 남편은 술만 먹으면 저에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시집 잘 와서 매일 집에서 놀고 먹는다고요. 남편은 제가 말을 안 하니 정말 힘든 게 없는 줄 아는 것 같았죠. 뭐? 내가 호강하고 산다고? 당신같이 무책임하고 술독에 빠져서 사는 중독자랑 사는데 내가 잘 살긴 뭘 잘 살아? 저는 시부모님을 생각해 항상 마음에만 담아두고 하지 못했던 말을 뱉었습니다. 그러자 남편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바짝 저를 쏘아보더군요. 이 애팬네가 미쳤나? 어디 감히 하늘 같은 남편한테 중독자란 소리래? 너 말 다 했어? 남편은 술만 먹고 주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고지식하고 이기적이라 제가 조금만 큰 소리를 내면 욱하고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날도 제가 자기를 무시했다면서 거실에 시부모님이 계신데도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목청이 얼마나 큰지 놀란 시부모님이 남편을 말리러 들어오실 정도였죠. 그만 좀 해. 애미야, 종석이도 애 생기고 가장 된 게 좋아서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좀 이해하고 놔둬라. 그래, 남자가 사회생활하면서 술 안 먹기 쉽지 않아. 그래도 술 먹으면 집에 꼬박꼬박 들어오는데 뭘 그렇게 소리 지르고 잔소리를 해. 괜히 애 화나게 하지 말고 나와서 나랑 마사지 받으러 가자. 저에게 언제나 자상한 시부모님이셨지만 남편 일에 있어서는 언제나 남편 편이셨어요. 잔소리가 아니라 애 아빠면 아빠가 애도 좀 보고 집안일도 돕는 게 당연하죠. 언제까지 어머님 아버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태민이 아빠도 성인인데 본인이 책임져야 할 건 책임지면서 살아야죠. 아이고, 우리가 금방 죽는 것도 아닌데 부모가 해줄 수 있을 때까지는 좀 도와주면 어때? 그래, 우리 며느리도 힘든 거 있으면 다 말해. 우리가 다 도와줄게.
시부모님은 저에게 괜히 남편 잡지 말고 힘든 게 있으면 당신들에게 이야기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힘들면 당신들이 도와줄 테니 남편은 그냥 좀 놔두라고요. 이게 말이 되나요? 제가 남편이랑 결혼해서 애 낳은 거지 시부모님이랑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남편에게 할 말도 못하고 꾹 참으면서 시부모님께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저는 시간이 갈수록 이런 관계가 피곤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도 압니다. 평소에도 시부모님이 아들이라면 벌벌 떨고 남편이 저에게 잘못하는 만큼 당신들이 저에게 잘해주시는 건 저도 알지만 그렇다고 남편이 저를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시부모님은 항상 저에게 남편을 그냥 좀 내버려 두라고 하셨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매일 밤 속이 타고 가슴이 바짝 말라갔습니다. 저도 시부모님이 아닌 남편과 살고 싶었고 남편과 알콩달콩 살아보고도 싶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시댁에 살면서 매일 퇴근 시간이 지나도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는 게 힘들고 불안했어요. 제 곁에 항상 시부모님이 계시기는 했지만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걱정됐어요. 술에 취해 어디서 또 집도 못 찾고 헤매고 있는 건 아닌가 해서요. 그러다 무서운 상상까지 하기도 해요. 이러다 남편이 사고를 치거나 당하기라도 해서 갑자기 사라지게 되면 제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걸까 싶어서요. 우리가 아무리 절절하게 사랑해서 한 결혼이 아니라고 해도 자식까지 낳고 살았는데 언제까지 시부모님의 도움만 받아가며 살 수는 없잖아요. 아기도 금방 자랄 텐데 저나 남편이나 하루라도 빨리 독립해서 우리 가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군요. 집안에 큰일이 생겼어요.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원래도 시아버지께서 심근경색 증상이 좀 있어서 계속 약을 드셨었고 일하시다가 한번 쓰러진 적도 있었어요. 저와 시어머니가 걱정이 돼서 일을 좀 쉬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었는데 회사에 워낙 일도 많고 시아버지께서 안 계시면 회사가 잘 돌아가지 않다 보니 시아버지께서 쉬지를 못하셨어요. 심지어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까지도 회사에서 밤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하셨죠. 그러고는 다음날 아침 출근하시는 길에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실려가셨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슬픔도 잠시 시아버지의 부재로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회사를 맡기로 하긴 했지만 회사가 전 같지 않았어요. 남편이 시아버지의 회사에서 일했다곤 해도 매일 놀기만 하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었으니 영 회사 돌아가는 일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은 회사가 부도 위기까지 갔습니다. 그때 집안에 큰 위기가 몰아쳤어요. 돈 문제도 연신 터져서 시부모님이 사시던 집도 내놓고 아버님께서 남편 앞으로 사두셨던 아파트도 팔았습니다. 당장 급한 물을 꺼야 하는데 다른 부동산은 금방 팔리지가 않아서요. 그때 저와 시어머니가 백방으로 돌아다니느라 아이까지 친정에 맡기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께서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남편에게 의지해 보려고도 하신 것 같은데 제 남편이 어디 그런 위인이 되나요? 정말 생각이 없는 인간인 게 그런 상황에서도 정신 못 차리고 술만 먹고 다녔어요. 핑계가 좋았죠. 아버지 돌아가셔서 힘들다는 둥, 회사 상황이 안 좋아서 친구들에게 이런저런 부탁을 하려고 만나는 거라는 둥, 항상 술을 마시는 핑계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저도 남편을 상종도 하고 싶지 않더군요. 심지어 시어머니께서 처음으로 남편에게 너무 힘들다고 회사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하셨는데도 못 알아듣고 전과 똑같이 행동했어요. 남편은 정말 구제불능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제게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시어머니께서 머리도 아프고 속도 안 좋으시다고 해서 제가 죽을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일어나자마자 주방으로 나오더니 저더러 해장국을 끓여달라고 하더군요. 아직도 술이 안 깨는지 엉망으로 된 얼굴로 비몽사몽해서요. 아, 죽겠다. 나 속이 너무 아프니까 콩나물이랑 김치 좀 넣고 대충 해장국 좀 끓여줘. 머리 깨지겠어. 어머니 어제부터 속 안 좋으시다고 하시더니 아침에도 머리 아파서 못 일어나시겠대. 그래서 죽 끓였으니까 그냥 죽이나 먹고 나가. 나 애 학교 보내야 돼. 남편은 술에 취해 새벽에 들어온 것도 모자라 아침부터 술 냄새를 풍기며 해장국을 끓여달라고 하더군요. 그 모습이 꼴같지 않아 대꾸도 하고 싶지 않았지만 방에 누워 계신 시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 애써 죽이나 먹으라고 참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아예 미쳤는지 제가 시어머니 가져다 드리려고 쟁반에 올려놓은 죽그릇을 들더니 바닥에 내동댕이 치더군요.
뜨거운 죽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며 죽이 사방으로 다 튀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 남편은 더 과격해졌습니다. 그전에도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긴 했지만 물건을 던진 적은 없었는데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에는 핸드폰이고 뭐고 화가 나면 자꾸 던졌어요. 애가 보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도 않고 말이죠. 그날도 아들이 일어나 주방으로 들어오는데 그걸 보고도 남편은 식탁을 세게 내려치며 제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가관이더군요. 이게 미쳤나? 내가 사업 좀 말아먹을 것 같으니까 너도 이제 내가 만만하냐? 어디 감히 남편이 아침에 나가는데 죽이나 먹고 나가란 소리래? 남편은 그렇게 평생 술을 먹어대더니 드디어 정신이 나간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죽을 먹으라는 게 뭐가 그렇게 심각한 일인진 몰라도 제가 그랬다고 다짜고짜 성을 내며 난리를 치더군요. 옛날 같으면 저도 남편이 그 정도로 세게 나오면 무서웠어요. 그런데 저도 지치고 힘들게 살다 보니 남편이라는 작자가 사람 같지가 않더군요. 자기 아버지 그렇게 허망하게 보내고 어머니마저 힘들어하시는데도 정신 못 차리는 모습을 보니 개망나니 중에 망나니 같아 저는 겁도 나질 않았습니다. 그래, 만만하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저렇게 힘들어하시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놈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술에 취해서 돌아다니는데 그럼 안 만만하니? 저도 될 대로 되려였어요. 지금까지는 시부모님과 아들 생각해서 꾹 참으면서 살았는데 더는 제가 그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남편이라는 인간이 지긋지긋하니까요. 그런데 그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화를 내면서 다가오더니 글쎄 제 뺨을 때렸어요. 찰싹 소리가 날 정도로요. 이 애패너가 오냐오냐 해줬더니 어디 감히 남편한테 기어올라? 너 오늘 나한테 한번 맞아볼래? 그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해요. 이 나이까지 살면서 누구한테 뺨이라곤 맞아본 적 없이 살았었는데 잘못한 것도 없이 남편이라는 놈한테 맞았으니까요. 심지어 그 모습을 어린 제 아들이 보고야 말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군요. 이런 인간이랑은 시작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다 내 잘못이다 싶었어요. 때마침 큰 소리에 주방에 나오셨던 시어머니께서 그 광경을 보고 놀라 저에게 달려오셨어요. 저에게 연신 괜찮냐고 물으셨지만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이놈아, 어디 손댈 데가 없어서 마누라 얼굴에 손을 대. 네 아버지가 너 그렇게 가르쳤어? 미친놈, 당장 애미한테 사과해라. 시어머니는 빨개진 제 뺨을 어루만지며 남편에게 당장 사과하라고 소리질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 인간이 순순히 잘못을 인정할 인간이 아니에요. 사과는 무슨 사과래요. 제 옆에 나가 맞을 짓 했으니까 맞은 건데. 난 잘못한 거 없으니까 나가고 싶으면 애 데리고 나가라고 그래요. 누가 아쉬운 줄 아나? 저는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하는 개소리를 듣다 보니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산 세월이 뭔가 싶더군요. 그 순간만큼은 시어머니고 남편이고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제 눈에는 아들 녀석만 보였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저를 잡든 말든 그대로 짐을 싸서 아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애미야, 애미야, 이렇게 가면 어떡해? 너희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제발 돌아와, 애미야. 시어머니는 제 가방끈을 잡으며 제발 가지 말라고 애원하셨지만 저는 들어주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시부모님 덕보고 사느라 거지 같은 남편도 참으며 살았지만 이런 대접까지 받으면서 남편과 살 수는 없었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그대로 아들을 데리고 친정에 왔습니다. 남편과의 일을 들은 친정아버지는 노발대발 난리가 났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결혼해서 신혼 초부터 남편이라는 놈이 매일 술 먹고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때 진작 이혼시켜서 데려오자니까 당신이 뭘 했어? 애 낳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나쁜 사람 아니라고 했지? 근데 이것 봐. 결국은 내 딸한테 상처 주는 썩을 놈이잖아. 정말 김서방이 네 뺨을 때렸어? 술 취해서 실수로 건든 거 아니고? 친정어머니는 제 말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술에 취해도 그렇지 남편이 아내의 얼굴에 손댈 사람은 아니라고요. 당신이 김서방에 대해 뭘 안다고 그래? 술이 원래 그렇게 무서운 거야. 평상시에 멀쩡한 사람도 망나니로 만드는 게 술이라고. 친정아버지께서는 제가 결혼할 때부터 남편과의 결혼을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하셨어요. 친정어머니와 교회 권사님의 성화에 못 이겨 제가 선자리에 나간 것까지는 그러려니 하셨는데
만난 지 몇 달 되지도 않아 결혼 이야기가 나오니 아버지께서도 걱정되시는지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결혼이냐고 좀 더 만나보라고 하셨었거든요. 하지만 친정어머니께서 결혼을 강하게 밀어붙이셨어요. 당시에 제 나이가 29이라 곧 30이라고 더 늦으면 안 된다고 서두르셨죠. 지금이야 여자들도 30 넘어 결혼하는 게 늦은 게 아니라지만 저 때만 해도 20대 중반만 넘으면 노처녀라고 난리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생각할 틈도 없이 식을 치르게 되었죠. 더군다나 결혼 초기 남편이 술 먹고 집에 안 들어올 때마다 제가 속상해서 친정부모님에게 하소연을 좀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친정아버지는 신혼인데 그러면 앞으로는 더 할 거라고 초장의 길을 잡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친정어머니는 남자가 이러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라고 저에게 참고 살라고 하셨죠. 너희 시부모님 같은 분들이 어딨니? 며느리 힘들까봐 생활비 주시지, 집안일 도와주시지. 세상에 그런 분들 없다. 너희 시부모님 봐서라도 남편 술 먹는 건 좀 참고 살아. 요즘 세상에 남자가 술 좀 먹는다고 이혼하면 세상에 이혼 안 할 부부 없어. 당신 친정엄마 맞아? 딸이 힘들다는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이상하다 싶으면 애 생기기 전에 빨리 헤어져. 아이고 이 사람이 또 모르는 소리 하네. 애가 있든 없든 이혼하면 그때부터 이혼녀 낙인 찍고 사는 건데 그게 말이나 돼? 한번 결혼했으면 서로 맞춰가면서 사는 거지.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딨어? 들으시는 분들도 눈치채셨겠지만 친정어머니는 저보다 주변 이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결혼도 제가 30이 되기 전에 아는 사람 소개로 후다닥 시키셨고 제가 남편 때문에 힘들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남들 보기 창피해서 안 된다고요. 친정아버지께서 제 편을 들어 일찍 헤어지라고 하셨을 때도 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화를 내셨어요. 이혼만은 절대 안 된다고요. 남편이 아무리 거지 같아도 시부모님이 좋아 참고 산 것도 있지만 친정을 생각해서 참고 산 것도 있어요. 주변 이목 때문에 세상 완벽한 모습으로 사시는 어머니에게 제가 해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도 참을 만큼 참았고 노력할 만큼 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살 수 없었어요. 물론 제가 맞았다고 해도 어머니께서 순순히 이혼하라고 하시지 않을 걸 알았지만 그래도 당장 갈 곳이 없으니 급한 대로 친정에 갔죠. 다행히 친정아버지께서 무조건 이혼하라고 했어요. 순순히 이혼해주지 않으면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하셨죠.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집을 나온 지 3일도 되지 않아 남편이 저를 친정에 데리러 왔어요. 더군다나 남편은 친정부모님과 제 앞에 무릎까지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장인 장모님, 제가 술에 취해 정신이 어떻게 됐나 봐요. 정말 죄송합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나 당신 나가고 계속 반성했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당신한테 내 스트레스를 풀려고 했나 봐. 다시는 그런 일 없으니까 제발 한 번만 좀 봐주라. 남편의 그런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먼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아닌데 웬일로 자기가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순순히 인정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남편의 사과를 받아줄 생각이 없었어요.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빈다고 해도 그날 있었던 일이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여보,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당신이랑 우리 아들 없으면 못 사는 거 알잖아. 당신 나가자마자 우리 엄마 쓰러지셔서 지금 병원에 계셔. 제발 우리 엄마를 봐서라도 돌아와, 여보. 저는 남편의 말에 놀라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몰랐는데 제가 아들을 데리고 시댁을 나온 날 시어머니께서 쓰러지셨대요. 혈압이 너무 떨어져서 위험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에 입원하셨답니다. 그 소리를 듣는데 저는 너무 놀라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얘기를 왜 지금 해서야 해? 어머니 쓰러졌으면 바로 전화를 했었어야지. 왜 쓰러진 거라는데? 왜긴 왜겠어. 당신 나가고 충격받으셔서 그런 거지. 나도 엄마 쓰러지고 너무 무서워서 당신한테 바로 연락하려고 했는데 전화할 정신이 없었어. 어머니가 어제 저녁에야 정신이 드셨는데 눈 뜨자마자 당신부터 찾더라. 우리 며느리 안 왔냐고. 그래서 내가 정신 차린 거야. 우리 집안에서 당신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나도 이제 똑똑히 알았다고. 나 다시는 당신 힘들게 안 해. 정말이야. 그러니까 여보, 제발 용서해줘. 시어머니께서 쓰러지시고 남편 혼자 병원에서 돌보면서 생각이 많았는지 남편은 구구절절 자기 잘못을 늘어놓으며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남편의 말이 진심처럼 들렸어요. 거기다가 쓰러지셨다는 어머니가 너무 걱정됐고요. 아이고, 우리 김서방이 며칠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겠네. 예, 정선아, 그만 버티고 들어가. 남편이 무릎까지 꿇고 비는데 모르는 척 할 거야? 무릎 좀 꿇고 사정한다고 있던 일이 사라져? 난 내 귀한 딸 몸에 손댄 사위 절대 용서 못해. 엄마는 남편이 저렇게까지 비는데 불쌍하지도 않느냐며 용서해주라고 하셨고, 아버지는 아무리 빌어도 용서해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남편한테 맞고도 용서해주면 제가 바보 천치라고요. 아버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날은 정말 실수였어요. 다시는 정선이한테 상처 준 일을 안 해요. 아버님, 제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걸고 맹세드릴게요. 남편이 애절한 사과를 늘어놓는 그 순간까지도 저는 고민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시어머니가 입원하셨다는 병원에 달려가고 싶었죠. 하지만 정말 다시 한번 남편을 믿는 게 맞는지 고민됐습니다. 저는 바보 천치가 맞았어요. 저는 그날 바로 남편을 용서하고 아들을 데리고 다시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만 생각하면 저도 너무 후회돼요. 제가 너무 멍청하고 답답해서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자식까지 낳고 산 남편인데 한순간에 모든 인연을 다 저버리고 산다는 게 저로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저에게 누구보다 소중한 시어머니께서 몸도 좋지 않은 상황이신데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안겨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의 모든 잘못을 묻어두고 시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저와 아들이 다시 시댁으로 돌아가고 난 후 남편이 좀 달라진 것 같았다는 겁니다. 시어머니께서 태어나고 댁에 오셔서 저를 보시고는 눈물을 펑펑 쏟으셨어요. 제 손을 꼭 붙잡고 고맙다고 하시면서 평생 이 은혜 저에게 갚으면서 살겠다는 소리까지 하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는데 저절로 눈물이 났어요. 며칠 못 본 것뿐인데 그 사이에 살도 쏙 빠지시고 얼굴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쯤 되니 철없는 남편도 심각성을 느꼈는지 저를 대하는 게 전보다 훨씬 살가워지고 회사 일에도 신경을 쓰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몇 년은 남편도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어머니께서 건강이 점점 더 안 좋아지셨어요. 이유 없이 살이 자꾸만 빠지시고 두통과 근육통에 매일같이 시달리셔서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지셨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께서 또 쓰러지셨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쓰러진 게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 너무 걱정돼서 대학병원에 다니며 진료도 받고 검사도 받고 다 했는데 병원에서도 정확한 병명을 찾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매일 이유 모를 고통에 몸부림치는데 저로서는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진통제만 받아오고 곁에 있으며 돌봐드리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새 제가 시어머니를 돌본 지도 10년이 흘렀고 아들도 성인이 됐어요. 그 사이에 또 변한 게 있다면 남편입니다. 시어머니께서 투병하시는 2, 3년 동안 남편도 나름대로 성실하게 일하고 술도 줄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개벌은 뭐 못 준다고 제가 시어머니를 돌보느라 정신없는 사이 슬슬 또 술을 마시기 시작하더니만 금세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저는 남편이라면 이제 포기했습니다. 슬슬 술을 또 먹기 시작했을 때 그만하라고 자제하라고 경고했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은 또 전처럼 언성을 높이고 눈빛이 달라지길래 그냥 제가 참기로 했습니다. 10년 전이라면 저도 젊었으니 남편과 헤어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늦었습니다. 제가 모자라 남편을 또 믿고 제가 제 발로 이 구렁텅이 속으로 들어와 놓고는 이제 와서 힘들다고 다시 다 버리고 도망갈 수는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없으면 이제 밥도 드시지 못하고 산책도 나가려고 하지 않으세요. 제가 옆에 있어야 그나마 식사도 하시고 운동도 하십니다. 우리 집 사정을 자세히 모르는 남들은 이런 저에게 다들 효부라고 칭찬해요. 하지만 모르는 소리입니다. 제 마음 편하자고 이러는 거예요. 결혼하고 내내 이렇게 살았으니 다르게 사는 방법을 저는 모릅니다. 아들도 커서 대학생이고 친정부모님도 연세가 드셔서 50 넘은 딸을 받아주실 수 없어요. 제 존재는 그나마 시어머니라도 건사하면서 사니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남편이 술에 진탕 취해 들어온 날 저에게 한 말이 있어요. 당신이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다고 이혼이야? 그 나이에 이혼하고 친정 가서 뭐 다 늙은 부모님 재산 빼먹으면서 평생 기생충처럼 살래? 자존심 강한 장모님이 그 꼴을 행여나 보시겠다. 그나마 당신이 내 옆에서 어머니라도 모시며 사니까 당신이 사람 구실하면서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처음 남편에게 기생충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저도 화가 나서 말대꾸도 하고 화도 내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새 50이 넘고 나이가 드니 남편에게 세뇌가 됐는지 남편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남편은 결혼하고 난 후 매일 술만 먹으며 한심하게 사는 것 같아 보여도 내내 사회생활도 하고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는 회사며 땅이며 다 물려받아 재산도 많아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와서 남편과 헤어져 봐야 특별한 명분 없이 남편이 저에게 뭐라도 떼어줄 리 없어요. 솔직히 남편이야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싫지만 그래도 시어머니와 함께 있으면 좋아요. 시어머니는 언제나 저에게 다정하게 웃어주시고 제 말을 잘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어떨 땐 제가 어머니를 돌보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저를 돌봐주시는 거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런 저를 보고 아들이 걱정됐는지 병원에 다녀오라고 해서 건강검진을 받으며 정신과 검진도 함께 받았어요. 그런데 의사 말이 제가 갱년기 우울증 증상이 있다고 상담 좀 받아보는 게 좋겠다고 하더군요. 아들은 그 이후에도 병원에 다니라고 했지만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옛날 사람이랑 이러는 건진 몰라도 이 나이에 정신병원이라뇨. 만약 남편이나 친정어머니가 아시기라도 하면 저를 정신병자 취급할지도 몰라요. 저도 제가 어느새 이렇게 못난 사람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전에는 남편이 아무리 술을 먹고 주정을 해도 무시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남편 눈치를 봅니다. 그나마 이제는 아들이 다 커서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와 술주정을 하면 아들이 남편을 들여다가 방에 던져놔요. 저나 시어머니에게 주정하지 못하도록요. 그럴 때면 제가 이제 다 됐구나, 이렇게 바보처럼 살다가 떠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떨 땐 그냥 이대로 살다가 시어머니와 한날 한시에 함께 떠나면 어떨까 이런 무서운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병원에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최근에 컨디션이 좋아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혈압이 떨어져서 병원에 갔더니 이것저것 검사할 게 많다고 입원을 해야겠다고 해서 급한 대로 입원 수속을 하고 짐을 가지러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왔더니만 웬일로 남편이 집에 들어와 있더군요. 그런데 이 인간이 도대체 언제부터 술을 먹었는지 현관문을 열자마자 집안에서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어제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되더니 술을 먹고 어디서 자빠져 자다 이제야 집에 들어왔나 싶어 모르는 척 그냥 짐만 챙겨 나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친 인간이 갑자기 방문을 벌컥 열고 나오더니 다짜고짜 저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 어디 갔어? 우리 어머니 어디다 버리고 너 혼자 들어오는 거야? 누가 보면 세상 효자난 줄 알 겁니다. 평생 시어머니가 뭘 드시는지 뭘 하시는지 관심도 없으면서 꼭 술만 먹으면 저지랄이에요. 남편은 예상한 대로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온몸에서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거기다가 아직 술이 안 깼는지 눈도 풀리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더군요. 어디 가긴 어딜 가. 아침부터 혈압이 너무 올라서 급하게 병원 갔는데 바로 입원해야 한다고 해서 우선 입원 수속만 해놓고 들어온 거야. 저는 남편이라고 상종도 하고 싶지 않아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인간이 몇 년 아들 눈치 보느라 얌전하더니만 아들이 일이 있어 나간 사이 순식간에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다짜고짜 그러더니 제 멱살을 잡더군요. 이 망할 예패 내가 어디서 구라야? 내가 네 책상에서 이거 다 봤다. 너 우리 엄마 요양원에다 버리고 온 거 아니야? 그제야 남편 손에 들린 봉투를 봤는데 얼마 전에 친정아버지를 만났을 때 저에게 생각해보라고 주셨던 요양원 서류들을 남편이 들고 있더라고요. 친정아버지 입장에서는 나이 든 딸이 시어머니 모시느라 고생하니까 안쓰러워서 한 이야기였죠. 순간 저도 아차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서류를 제가 진작 정리해서 버렸어야 했는데 정신이 없어서 대충 올려둔 걸 남편이 봤나 봐요. 너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우리 어머니랑 사람들 앞에서는 대단한 효부인 척하면서 뒤로는 요양원 보낼 생각까지 하고 있었던 거지? 제 멱살까지 잡고 사람을 흔들어대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화가 끓어오르더군요. 뭐 이런 개 같은 인간이 제 남편인가 싶기도 하고요. 제가 지금까지 자기 같은 인간 만나서 평생 고생만 하면서 사는데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요? 저도 너무 짜증이 나서 이판사판이다 싶었습니다. 이거 안 나? 아들 새끼라고 하나 있는 게 어머니 나몰라라 고 매일 술만 먹고 다닐 땐 언제고 이제 와서 효자 행세야. 어차피 지금까지 내가 모셨는데 요양원에 보내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저는 남편이 너무 싫고 원망스러워서 속에도 없는 소리를 퍼부었어요.
제가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면 진작에 보냈지. 이제 와서 뭐하러 보내겠어요. 정신이 없는 분도 아니고 저 아니면 밥도 잘 안 드시는 분인데 요양원이든 요양병원이든 안 보내겠다고 친정아버지께도 다 이야기 드린 일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 따위로 나오니 저도 욱하더군요. 그런데 욱한 건 저뿐이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제 말과 행동에 흥분했는지 객기를 부리더군요. 내가 너 이럴 줄 알았어. 우리 엄마 버릴 줄 알았다고. 나는 죽어도 우리 엄마 요양원 가는 걸 못 보니까 여기서 그냥 너나 나나 죽자. 부모 하나 건사 못하고 사는 자식이 살아서 뭐하냐? 너랑 나랑 그냥 여기서 다 죽자고! 남편 새끼는 이미 이성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이러다간 이 인간한테 또 맞을지도 모르겠다 싶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급한 일이라고 바로 병원에 와야 할 것 같다고 해서 저는 제 멱살을 잡은 남편을 세게 밀어내고 바로 집을 나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병원에 가려고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급하게 찾아간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말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요. 혈압이 낮아서 걱정돼서 입원하시라고 하고 이것저것 검사를 다 했는데 피검사랑 엑스레이 결과가 너무 좋아요. 어머니께 여쭤보니 최근에 두통이랑 근육통도 없어진 지 꽤 오래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래에 다 좋다고 하셔서 진통제 안 드셨어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혈압이 좀 떨어지신 것 같아서 걱정돼서 곧장 병원에 달려온 거죠. 혹시나 또 무슨 일인가 싶어서요. 이게 다 며느님 덕분이에요. 혈압이 떨어진 건 원래 어머니께서 저혈압이라 그러신 거니까 크게 문제 없고요. 오히려 오신 김에 검사해서 상태가 좋아지신 거 확인해서 다행이네요. 의사는 이게 다 제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의사도 병명을 못 찾아서 어려운 상태였는데 가정에서 제가 잘 돌본 덕분에 시어머니 상태가 너무 좋아졌다고요. 시어머니 연세에 빈혈 수치나 통증 수치를 낮추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정상까지 끌어올려 놓은 걸 보면 웬만한 의사보다 잘한 거라고 너무 대단한 일을 해냈다고 칭찬했어요. 저는 이런 기분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50이 넘고 보니 제 인생이 어떻게 흘러온 건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지 감이 잡히지 않고 매일매일 우울하기만 했는데 제가 10년 넘게 해온 일이 쓸데없는 일이 아니라 시어머니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 누군가에게는 중요한 사람이었다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 인생은 한치 앞을 모르겠더군요. 기쁨도 잠시 곧바로 고난이 찾아왔어요. 병원에서 너무 기분 좋아 아들에게 전화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이 방에 잠들어 있더라고요. 저는 남편 얼굴을 보자마자 좋았던 기분이 싹 사라지는 것 같아 애써 외면하고 시어머니가 드시고 싶다던 칼국수를 만들려고 주방에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칼국수를 만드는 사이 시어머니께서 남편을 깨워 오늘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나 봐요. 제 덕분에 시어머니 병이 씻은 듯이 싹 나았다고요. 그러자 남편이 시어머니를 와라 껴안으며 잘됐다고 내내 걱정했는데 다행이라고 했어요. 매일 술 먹고 주정거리는 모습만 보다가 그래도 시어머니께서 건강해진 모습을 좋다고 하는 남편을 보니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남편만 보면 우라통이 터졌던 제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는 것 같더군요. 이럴 때 보면 제가 생각보다 진짜 바보 같아요. 남편이라고 나가서 돈 버는 거 말고는 저에게 단 한 번도 남편 노릇이라고는 한 적이 없는 인간인데 저런 인간이 뭐라고 저런 사람 때문에 제 감정이 하루에도 12번씩 변하는지 속상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제 마음을 가지고 들었다 놨다 하는 건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 행동이 어딘가 좀 이상했어요. 술도 안 마시고 며칠 바쁘게 돌아다니더니만 주말에 아들에게 시어머니까지 맡기더니 저더러 같이 저녁을 먹자고 했어요. 저는 이 인간이 설마 정신을 차렸나라는 착각까지 들더군요. 바보 같은 저도 그렇게 착각할 수밖에 없었던 게 시어머니께서 완치된 게 아무래도 제 덕이니 남편이 좀 변할 수도 있겠다 기대했죠. 그런데 제가 남편을 너무 과대평가했습니다. 웬일로 제가 매일 사달라고 노래에도 안 사주던 스파게티를 한 그릇 사주더니만 식사가 끝나자마자 저에게 웬 봉투를 건네더군요. 저는 뭔가 싶어 바로 받아 열어봤는데 그게 글쎄 봉투 안에 이혼 서류가 들어있더라고요. 저는 순간 제가 잘못 봤나 싶어 눈을 비볐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게 뭐냐고 다시 물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에게 제가 이혼 서류를 던져도 던져야지 남편이 저에게 이혼 서류를 건넨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하는 말이 기가 막히더군요. 뭐긴 뭐야, 이혼 서류지. 이제 엄마도 완치했으니까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나도 남은 인생 다른 여자랑 좀 살아볼까 해. 제발 좀 꺼져줘라.
남편 말에 저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남편을 사랑해서 남은 제 여생을 남편과 살겠다고 생각한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버려지는 건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편한테 여자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몇 년 전부터 저나 남편이나 서로 살가움이라고는 없이 남남처럼 살았으니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바람이든 이혼이든 그거 다 그렇다 치고 어머님은 어떻게 하려고. 완치됐다고 해도 앞으로 어머니 상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야. 네가 의사냐? 병원에서 완치됐다고 앞으로 멀쩡할 거라는데 뭐가 걱정이야? 남편은 이런 날을 기다려오기라도 한 것처럼 저를 다그쳤습니다. 빨리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요. 저도 평생 남편과 헤어지는 순간을 기대했었어요. 하지만 이런 식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남편과 합의 이혼을 하겠어요. 뭔가 억울해서 이대로는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도망치듯 식당을 나와 그대로 택시를 타고 무작정 친정으로 왔습니다. 남편이 이혼 서류를 건넨 순간 친정아버지가 보고 싶었거든요. 택시에서부터 펑펑 울고 온 저를 보고 친정아버지는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그날 밤 핸드폰을 꺼버리고 친정아버지 곁에 누워 남편과 있었던 일을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제 이야기에 중간중간 친정어머니가 끼어들었지만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조용히 하라고 소리쳤어요. 당신은 그럼 50 넘은 딸더러 지금 당장 이혼이라도 하고 돌아오라는 거야? 너 잘 생각해. 너희 시어머니 건강도 이제 좋아지셨다며. 너희 시어머니가 너 아니면 안 된다고 하면 김서방도 마음 돌릴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러고 있지 말고 당장 너희 시어머니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해. 당신은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내 딸이 뭐가 모자라서 그런 병신 같은 놈이랑 살겠다고 사정을 해? 시간이 지났어도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재수없었고 친정엄마는 여전히 제 이혼은 막고 싶어 하셨죠. 저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나이에 이혼당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겁이 났거든요. 그 순간 친정아버지께서 결심했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러더니 당장 남편이 있는 집으로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무슨 생각으로 남편을 만나자고 하시는 건지 궁금했어요. 이혼 못하게 막으려고 하시는 건지 남편 말대로 이혼을 하라는 건지 저에게도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잠시 후 아버지는 생각지도 못한 경악할 일을 벌이셨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계신 집에 도착한 아버지는 다짜고짜 남편과 시어머니더러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당장 내 딸 집에서 나가! 장인어른,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이 왜 이 여자 집이에요? 아버지께서 저한테 물려준 제 집인데. 저도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 아버지에게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께서 집에서부터 들고 온 서류를 꺼내더니 남편에게 건넸어요. 자네 10년 지났다고 나랑 한 약속은 까맣게 잊은 건가? 내가 자네 그럴까봐 자네랑 쓴 계약서 공증까지 받아 이렇게 깨끗하게 보관하고 있었네. 친정아버지께서 남편에게 건넨 서류는 10년 전 제가 남편과 헤어지겠다고 친정에 왔을 때 남편이 제발 돌아와 달라고 애원했던 그때 제가 모르는 사이 아버지께서 남편에게 계약서를 하나 받아놓으셨더라고요. 계약서에는 그날 상황에 대해 꽤 자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남편이 제 몸에 손을 댄 사실을 인정한다는 부분과 만약 추후 남편과 제 사이에 문제가 생겨 이혼하게 됐을 때 이 사실을 공론화하여 이혼 후 위자료로 남편이 가진 재산의 절반을 아내인 저에게 주기로 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에이, 이게 언제적에 쓴 건데? 이런 쪽지가 무슨 소용이 있다고 그러세요? 제가 공증받은 내용도 아니고 장인어른이 일방적으로 공증받아 놓은 건데 전 사인한 적 없다고 우기면 그만이죠. 역시 이런 새끼하고는 진작 헤어지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괜히 고생은 사서 해서는. 여기 사인한 거 네 지장이야. 도장도 아니고 지장이라고. 내가 가진 모든 걸 동원해서 네 재산이며 명예며 다 뺏어다가 우리 딸 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남편이 아버지가 건넨 계약서를 비웃으며 상관없다고 했지만 아버지는 전혀 기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남편이 가진 걸 다 뺏어오겠다고 했어요. 그 이후 어떻게 됐냐고요? 저와 남편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소송 중입니다. 아버지 말대로 계약서는 아예 효능이 없지 않았어요. 그 계약서와 병원 기록 등등으로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이 술에 취하면 저에게 막말을 퍼붓고 과격한 행동을 했다는 게 입증됐거든요. 이혼 소송은 거의 끝나가고 있고 재산 분할이 남아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남편에게 가진 재산의 반을 저에게 넘기라고 했지만 남편 쪽이 인정하지 않고 항소했어요. 하지만 곧 남편도 저에게 재산 반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아들과 시어머니가 저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거든요.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이 저를 무시하고 가정에 소홀했던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해줬어요. 아들이야 당연히 그렇게 해줄 거라는 건 알았지만 시어머니까지 제 손을 들어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애미, 네가 지금까지 나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나한테 그 정도도 안 해주면 사람이 아니지. 내 아들이지만 저 녀석 도대체 언제 철들지 모르겠다. 애미, 너도 이제 내 걱정일랑 하지 말고 훨훨 날아가 네 인생 살아. 남편과 이혼하게 되면 더는 시어머니를 보지 못한다는 게 저에게는 꽤 큰 걱정거리였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도 그동안 저에게 고마웠다며 당신 걱정은 하지 말고 행복하라고 하셨어요. 친정아버지는 제 이혼과 재산 분할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주변에 아는 인맥이라는 인맥을 다 동원해 남편 사업을 망하게 하는 데 힘쓰고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할 거 있냐고 했지만 제가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남편이 생각할수록 괘씸해 그냥 넘어갈 수 없답니다. 저는 나름 잘 지내고 있어요. 아직 서로며 제 거치며 깔끔하게 정리된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남은 제 인생을 홀로 설 준비는 다 됐다고 할까요? 앞으로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저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보려고 합니다. 나이 50 넘어 새로운 인상을 준비하는 저에게 여러분께서 많은 응원 댓글 달아주세요. 여러분의 조언이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끝까지 제 인생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언제나 화목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이 아주 많은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아주 비교하는 것에는 신물이 나 있는데 나이 먹고 가정을 꾸린 다음에도 이걸 당하니 너무 화가 나서 못 참겠네요. 이건 전부 우리 시댁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랍니다. 저는 결혼한 지 4년 차이고 아기를 낳고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는데요. 가장 큰 변화는 일을 할 수 없고 다소 무기력해졌다는 거예요. 이걸로 남편과도 어머니와도 많은 싸움을 하게 되었답니다. 제 잘못도 있다는 건 인정을 하지만 이런 말까지 들어야 할까요? 야, 다른 애 엄마들은 애가 그쯤 되었음 다 어린이집 보내고 일 다닌다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집에서 울상만 하고 있을 거야? 아주 니네 집만 오면 내가 다 우울해서 죽겠다. 맨날 죽을 상을 하고 있는데 애가 너한테 뭘 배우겠냐? 저는 본래 어머니랑 가타부타 논쟁을 벌인다든지 어른 말에 뭐라 물고 늘어지는 성격은 아니에요. 이런 말 들으면 참았다가 남편을 잡는답니다. 어머니 다녀가셨는데 어쩜 그렇게 나한테 시종일관 잔소리만 하셔? 나보고 자꾸 우울해 보인다고 뭐라고 하시는데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나 아프잖아. 몸 아프고 수시로 피곤하니까 집에서 애랑 있는 건데 그걸 맨날 저렇게 오셔서 감시하시듯 들여다보시면 어떡해? 남편은 제 말을 곧장 받아치는데 자기도 할 말이 많다는 어투더라고요. 대체 자기가 왜요? 엄마야, 손주 한 번 더 보고 싶으니까 갔겠지. 엄마 말 맞다나 당신 일도 안 하고 집에 있으니까 들렸던 거고 본 걸 본 대로 말하는 게 뭐가 나빠? 싫으면 당신도 얼른 기운 차려서 일하던지 해. 내 주변도 다들 와이프들 일하더라. 이런 화제로 돌면 저희는 늘상 싸우게 되는 게요. 남편은 저렇게 대책 없는 말을 해요. 저보고 일을 하라고 해놓고 일할 만한 환경을 주지 않거든요. 그걸로 몇 번을 싸웠고요. 또 이렇게 얘기가 돌아와? 진짜 지겨워 죽겠다. 서준이 몇 번을 내가 맡기고 일하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애가 아팠지. 어린이집에서 당신한테도 전화 갔을 때 다 받아줬었어? 그러지도 않았잖아. 또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어? 막말로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긴 싫은데 말이야. 나는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야. 당신은 그냥 언제든 그만둬도 상관없는 사람 아니야? 급여도 그만큼 차이가 나잖아. 그럼 당연히 그런 쪽에 애를 봐가면서 일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나 잘리면 당신이 이만큼 벌어올 수 있어? 이러면서 남편은 제 자존심을 건드렸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주기적으로 몸이 아프기도 해서 일을 못하고 있었어요. 헌데 이걸로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 싸우고 있던 와중 저희 집에 복병이 나타난 거예요. 이걸 복병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 입장에선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손아래 동서가 등장했답니다. 나이는 저보다 어렸고 서방님보다도 많이 어렸어요. 외모도 예쁘장하고 키도 크고 늘씬하고 어머니는 상견례 전부터 그렇게 저한테 자랑을 해대셨답니다.
살다 내가 의사 쪽이랑 인연이 닿을 줄은 상상도 못했지.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진짜. 아주 그냥 너무 설레서 잠이 안 와. 이렇게 좋아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저도 동서가 궁금했는데 아주 살갑고 깍듯하게 인사를 텄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아이고, 여기 이렇게 예쁜 애기도 있구나. 너무 좋으시겠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와 동서는 이런 식으로 가볍게 인사를 나눴고요. 하도 어머니가 의사 며느리라고 자꾸 힘주어서 말하시니 묘하게 벽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제 주변을 봐도 동서가 대단한 직업이긴 하지만 형님 동서 사이에 뭐 특별히 상관이 있을까 싶었답니다. 하지만 시댁 행사가 있고 명절날 간혹 마주칠 때 어머니로 인해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형님 동서 관계는 시어머니한테 달렸다더니 딱 그 말이 맞더라고요. 얼마나 저랑 동서를 비교하시는지 같이 앉아있기 민망할 정도였어요. 내가 무슨 복을 이렇게 많이 쌓아가지고 이런 귀한 업보를 받아보나 몰라. 맨날 시집살이만 하고 그놈의 제사만 죽도록 하고 살았는데. 야, 큰애야. 그러니까 너도 이런 거 군말 없이 다 해야 돼. 너도 나중에 서준이가 어디 양같이 규수 데리고 올지 어떻게 아냐? 이 말은 동서가 한없이 이쁘다는 걸 나타내시는 거였고 동서도 앞에서 멋쩍은지 무척 쑥스러워하더라고요. 와중에 우리 남편은 계속 뭐가 그렇게 궁금한지 질문만 해대고 있는 거예요. 재수씨가 내과 쪽이니까 물어볼 게 많네. 나 요즘 툭하면 소화 안 되고 문제가 많거든요. 내가 볼 때 제대로 얻어먹지 못하고 다니고 늘 밖에서 폭식하니까 이런 거 같아. 대장 내시경이랑 이런 거 다 찍어봤는데 용종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이 말에 저는 순간 뾰족해졌고 동시에 어머니가 귀신같이 끼어드셔서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민철이 밥을 누가 안 주냐? 큰애가 안 해주는 거야? 잘 말했다. 이런 얘기는 네가 직접 안 하면 모르는 거지. 아니 큰애 너는 네 새끼만 챙기고 왜 니들 먹여 살리는 남편 밥은 안 해 먹여? 얘 소화가 안 된다잖냐. 그럴 때는 닭죽이 최고야. 민철이가 얼마나 잘 먹었는데. 이러면서 얘기를 곧장 가르고 맥을 끊어버리셨고요. 저는 들으면서 도무지 이 사이에 같이 융화되지 못했어요. 틈만 나며 저에 대한 불만을 자랑처럼 늘어놓는 어머니와 남편 사이에서 동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본인 직업이 좋고 저는 전업주부인 걸 떠나 이런 환경에선 저에 대한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없죠. 하지만 전 동서를 이때 나쁘게 보진 않았던 게 나름 제 편에 서서 말을 해줬거든요. 에이, 아주버님도 밥은 누구든 자기가 알아서 챙겨 먹으면 되는 거죠. 저희 정철 씨도 밥은 각자 알아서 먹어요. 대장 내시경은 언제 하셨는데요? 이렇게 슬쩍 말을 돌려주길래 동서가 센스 있다고 생각했고 좋은 인상을 갖게 되었는데요. 초반에는 이랬지만 나중에 시댁 모임이 잦아지면서 저와 동서는 자주 연락을 하게 되었어요. 사람은 자주 만나면 좋을 게 없다더니 딱 우리 둘 관계가 그렇더라고요. 동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행사들을 저한테 다 넘겼고 늘상 연락이 잘 안 됐어요. 저기 동서 많이 바쁠 텐데 미안해. 근데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 어머니가 같이 식사하시자고 하셨잖아. 동서도 그날은 온다고 했고. 근데 많이 바쁠 것 같아서 음식은 내가 준비할 테니 과일 정도는 사오는 게 어때? 종료야. 동서가 알아서 편하게 사오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제가 연락을 해두면 아침 9시쯤 보냈는데 저녁 7시가 되도록 답이 없어요. 아무리 일을 하고 있어서 바쁘다고 하지만 진짜 소통이 너무 답답할 정도로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에만 답이 늦는 게 아니고요. 소통이 빨리 돼야 하는 일도 너무 무책임하게 일을 던져놓았어요. 형님, 제가 메시지를 늦게 봤어요. 근데 제가 그날 늦을 것 같은데 우리 남편 시켜서 과일 사가게 해도 될까요? 시간을 혹시 좀 늦추셔도 되는 거면 제가 사가도 되고요. 이렇게 연락이 왔으니 저도 조율할 겸 답장을 보냈는데 거기에도 다음날이 지나고 또 다음날이 지나도록 답이 없었어요. 그러면 저를 닥달하는 건 결국 어머니인 거죠. 너는 당장 이번 주 토요일에 밥 먹기로 했는데 뭘 어떻게 한단 말이 없어? 네 서방이랑 다들 찌개랑 해물찜 먹고 싶다니까 그거 할 거고 너도 뭐 해온다 하지 않았냐? 빨리 말을 해야지 맞출 거 아니야. 저기 어머니, 그러려고 했는데 동서가 답장이 좀 늦어서요. 아직 시간대도 확정을 안 해서 저도 준비하는 중에 멈춰 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신 내용 전달했는데 답이 안 오네요.
이 말에 어머니는 잠깐 멈칫하시더니 여전히 그 짜증스러워 보이는 말투로 저한테 쏟아내시는 거예요. 아, 너는 진짜 너무 답답해. 일머리가 왜 그렇게 없냐? 아, 그럼 네 동서가 얼마나 바쁜데 그거 답해줄 시간이 있어? 대충 네가 알아서 처리하면 되잖아.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제가 이번에 나눠서 할 음식들도 있고 서준이도 챙기다 보니 바빠서요. 동서한테 과일 같이 준비해달라고 했는데 자기가 늦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바꾸는 거랑 해서 연락을 한 거예요. 어머니랑 동서랑 다시 다 맞춰봐야 되니까요. 하지만 어머니는 무작정 계속 저한테만 책임을 뒤집어 씌우면서 이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자꾸 재촉을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멀리 있는 네 시이모도 의사 조카 며느리 보러 온다고 아주 기대하고 있단 말이다. 날짜도 다 일부러 그날로 잡았고 그날 차고 갈 거야. 다음날 먹을 것까지 내가 미리 준비하라고 안 했냐? 아, 여기서 저는 얼마나 짜증나던지요. 그놈의 의사 며느리 보러 놀러 오는 걸 왜 의사 아닌 며느리가 감당해야 하나요? 명절도 아닌 날에 식사 약속 잡아놔서 그것도 신경이 쓰이는데 진짜 골고루 너무 화가 났어요. 이때도 바보 같은 저는 크게 한마디 못하고 그냥 나 혼자 감당하면 되겠지 해서 일을 벌렸답니다. 남편도 이때는 알아주는 척을 하더라고요. 그럼 당신이 다 혼자 하게 된 거야? 하긴 재수씨가 너무 바쁘잖아. 정철이 말로는 진짜 밤에 온 녹초가 다 돼서 쓰러질 지경으로 들어온대. 일이 많나 봐. 주말도 원래 시간 안 되는데 그날 무리해서 빼는 것 같던데? 다음에는 그런 거 그냥 정철이한테 얘기하는 게 낫겠어. 그럼 당신이 서방님이랑 합의를 봐. 내가 서방님한테도 따로 연락을 해야 돼? 나 지금 일 많아서 머리 아파 죽겠어. 서준이는 어제부터 목 아프다고 하고 주말에 컨디션 괜찮을지도 장담 못해. 그러면 나는 못 가는 거야. 당신도 대기 타고 있는 게 좋아. 남편은 처음엔 제 3자 입장으로 보고 있으면서 제 편을 들어주는 척하더니 본인 턱 밑까지 일이 왔다는 걸 아니까 놀래더라고요. 참 남자들은 아니 말 바로 잡을게요. 제 남편은 여러모로 인간이 너무 교활한 것 같아요. 뭐? 나도 대기를 타? 아, 그럼 뭐야? 나 혼자 저 음식들 갖고 엄마네 가야 될 수도 있는 거야? 에이, 장난치지 마. 저걸 어떻게 다 들고 가냐 나 혼자. 서준이 그렇게 안 아플 거야. 지금부터 병원 데려가서 약 먹이고 컨디션 관리 잘해. 나 지금 이렇게 일이 죽을 것 같이 싼더미인데 나는 그날 가는 것만으로도 기적이야. 당신이 잘 신경 써. 이거 누구네 집 행사야? 그것부터 대답해봐. 내가 왜 신경을 써야 되는지 구구절절 이유를 다 들어서 설명해주라. 내가 납득가도록 아주 잘 설명해봐. 그러자 남편은 말문이 막혀서 우물쭈물거리더니 가장 한심한 형태의 답변을 저에게 주더라고요. 너는 진짜 인간이 너무 예민한 것 같아. 뭔 말을 못하게 해. 사람들 다 사정이 있어서 저런 건데 우리 엄마가 뭐 일부러 힘들라고 저런 모임을 하냐? 아니 가족들 다 모여놓고 밥 한 끼 먹겠다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며느리 된 도리도 그런 거 하나도 못해? 남편은 본인이 말을 하면서 하나씩 제가 받아칠 빌미를 주고 있다는 것도 몰랐나 봐요. 말 잘했다 당신. 며느리 된 도리? 그럼 그 며느리 된 도리를 왜 나 혼자 해야 해? 나눠서 해야지. 동서는 직업 좋아서 바쁘니까 늦게 와도 되고 나는 일도 안 하고 집에 있으니까 다 시켜 먹어야 된다는 심보야? 당신이 그 음식 들고 가는 것만으로 이렇게 짜증을 부리면서 그거 다 만드는 나는 뭔데? 난 애가 아프고 내가 아파도 음식은 해야 되잖아. 결국 남편은 여기까지 말이 이어지니 더 대꾸를 하진 못했고 그냥 입 꾹 닫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하지만 틱틱거리면서 있는 대로 심통은 다 부리고 있고 이날 동서는 계속 연락이 안 되고 결국 당일이 되어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사실 이게 어디까지나 예측이 가능한 부분도 아니고 저도 엄청 당황스러웠는데요. 금요일 밤부터 애가 열이 많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전화로 말했고 시어머니께도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엄청 당황하시더라고요. 에그머니나, 그래서 어째? 서준이는 괜찮은 거야? 지금 응급실 가는 길이라고? 아이고, 그럼 내일은 어쩌냐? 음식은 얼마나 해놨는데? 저는 다짜고짜 음식 얘기부터 묻는 어머니에게 몹시 정이 떨어졌지만 대충 대답은 했어요. 일단 음식은 거의 다 해두었고 이거는 남편이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못 가요, 어머니. 동서는 아직도 답장이 안 왔는데 어머니가 연락해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허둥지둥 알겠다고 하셨고 남편은 엄청 툴툴대면서 다음날 음식도 가져갔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동서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이때 연락받고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저기 형님,
서준이 아파서 오늘 못 오셨다고요. 어머니께 얘기 들었어요. 제 딴엔 동서가 나름 걱정해서 말해주는 것 같았는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너무 바빠서 연락을 못 드리긴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과일이랑 이런 거 하나도 못 정하고 제가 대충 사갔거든요. 아주버님이 너무 혼자 다 갖고 오셔서 죄송하기도 하고 알았으면 미리 갔을 텐데요. 제가 드린 연락 혹시 못 받으셨어요? 이 말에 저는 뭔가 싶어서 핸드폰을 받고 동서가 아주 늦게 3일이나 지난 답장으로 보내놓긴 했더라고요. 아, 이제 봤네. 나 그동안 서준이 고열로 응급실 가고 하느라 비상 상태였어. 이제 문자 온 줄 알았네. 그런데 동서는 본인이 의사이기도 하면서 이런 상황에 대한 이해가 안 될 리가 없잖아요. 이건 저를 무시하는 거 아니면 나올 수 없는 발언이더라고요. 아, 형님 이제 확인하셨군요. 바쁘신 건 알겠는데 답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오늘 여차저차 마무리 잘 되긴 했는데 조금 곤란했어요. 어머니는 괜찮다고 하셨지만요. 다음에는 이런 행사 있으면 서로 잘 나눠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순간적으로 기분이 확 나빠져서 뭐라 할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말을 했답니다. 저기 동서, 내가 미리 동서한테 연락 계속하지 않았었나? 문자 보내면서 답장 기다렸는데 지금 보니까 동서도 거의 3일이 지나서 답을 해줬네? 그럼 이건 나만 부주의하다고 볼 수 없는 거잖아. 게다가 내가 뭐 일부러 동서 힘들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애 아파서 못 간 거야. 그리고 음식도 다 내가 해서 보냈는데 뭐가 문제되는 게 있을까? 말을 하면서 슬슬 화가 좀 올라왔지만 무작정 화낼 수는 없으니 동서 반응을 좀 봤는데요. 이야, 이제 보니까 할 말 따박따박하고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더라고요. 문제랄 건 아니지만 그냥 좀 아쉬웠다 싶어서요. 저도 제가 답변 늦어서 죄송하다고 거기에 적어두지 않았나요? 딱히 이번에 형님 안 계시고 제가 늦게 가서 문제된 건 없었지만 그렇게 연락 달라고 하셔서 드렸는데 답이 안 와서요. 저도 제 일 하면서 시댁 행사 맞추다 보니까 쉽지 않았거든요. 아무튼 형님 말씀 무슨 이야기인지는 이해했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러고 그냥 대화를 접어버리는데 이게 뭐지 싶더라고요. 자기한테 일 많이 안 주고 제가 다 감당하다시피 했는데 연락도 안 주고 사람 답답하게 굴더니만 뭐가 어째요? 가뜩이나 화가 좀 나 있는 상태에서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서준이는 좀 괜찮냐? 어떻대? 열 아직도 많이 나는 거냐? 이제 괜찮아요, 어머니. 저기 이모님도 잘 오셨죠? 저희는 다음에나 뵐 수 있겠어요. 이 정도 안부만 나누고 끊으려고 했더니 동서랑 어머니가 어떻게 얘기가 된 건지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말이야, 이번에 네 동서가 아주 고생했어. 설거지 한사코 자기가 하겠다고 하면서 혼자 아주 고생을 했더라. 뭐 자기가 이것저것 준비한다고 했는데 너랑 중간에 연락이 안 됐다면서? 다음에는 작은 애랑 제대로 의논을 좀 해. 여기서 저는 뚝 하고 인내심이 끊어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가뜩이나 지금 동서한테 기분이 좋지 않은데 이게 뭔 얘긴가요? 어머니, 동서가 연락이 안 된 거예요. 계속 말씀드려서 알고 계실 텐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 서운하게. 그리고 제가 일부러 안 갔나요? 서준이 열 떨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음식도 다 제가 삶고 무치고 해서 남편 쪽에 보낸 건데 저도 한 일이 있는데 왜 그쪽만 그렇게 편을 드세요? 하지만 여기서 나온 어머니의 반응에 저는 몹시 실망을 했고 동서도 견딜 수 없이 미워지더라고요. 아이, 누가 뭐래냐? 너도 고생한 거 아는데. 아무튼 네 동서도 밤늦게 겨우 허둥지둥 와서 돌보는 게 안쓰러워서 그러지. 네 시이모도 의사 조카 며느리 봤는데 저렇게 일 시켜서 미안해 죽겠다고 하더라. 다음에는 와서 네가 좀 일을 맡아서 해. 서운한 거 있어도 네가 형님 자리니까 잘해주고. 걔가 보통 일을 하는 애냐? 네가 잘해줘야지. 어머니, 저는 동서는 둘째치고 어머니께도 서운하다고요. 힘든 일 하는 동서는 안쓰럽고 그 음식들 다 만든 저는요? 저는 그럼 일을 안 해서 동서처럼 의사가 아니라서 저보고 집안일 다 하라는 말씀이세요? 당시 아이도 아프고 저도 아이에게 옮아 약간 미열이 있어서 더 예민해져 있었고요. 어머니는 저한테 화를 내시더군요. 아유, 됐어. 다 내 잘못이다. 노인네가 좀 자리 만들어서 식사 좀 대접하자고 한 게 이렇게 말 들을 일이냐? 그냥 알았어요. 네네 하면 될 것을. 네 시엠이랑 이제 막 들어온 의사 동서 이해 좀 해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 아이고 됐다. 끊어.
이러고 전화가 끊겨지니 제 기분이 멀쩡할 리가 있겠나요. 이러니 집에 돌아온 남편도 너무 꼴보기 싫고 이날의 화제는 아예 올리지 않기로 했는데요. 정말 너무 짜증나는 일이 또 발생해버렸어요. 왜 시댁은 본인 자식들 배우자를 가만 놔두지를 못해서 안달일까요? 올해 시댁 같은 경우는 며느리 둘이 있는데 그중 저만 지목해서 일을 벌리고 있더라고요. 어머니는 그 다음 주에 또 만나자면서 제 의사는 생각지도 않고 또 모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이면 진짜 매주 주말마다 모여야겠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갔고 동서랑 또 마찰 생기는 거 싫어서 아예 시댁 단톡방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문제될 거 없이 잘 모였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이상하게 동서가 저를 긁더라고요. 이제 보니 동서는 은근히 저를 무시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요, 형님. 형님은 일 안 하실 거예요? 요즘 같은 때에 엄마가 일을 안 하는 것도 칠거지하게 하나래요. 이래서 돈 버는 엄마를 좋아한다던데. 형님, 전에 무슨 일 하셨댔죠? 디자인 같은 거 하셨댔나? 근데 그런 쪽은 복직해도 힘들지 않나요? 대뜸 안 그래도 직업 때문에 예민한데 동서는 그 부분을 콕 집어서 물어보더라고요. 우선 저는 별 문제는 없다고 했어요. 일할 건데 서준이가 아직 나랑 못 떨어져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떨어지고 나도 일할 생각이야. 근데 동서는 언제 애기 가질 생각이야? 아직 어려서 괜찮긴 하겠지만. 여기서 한마디 덧붙이자면 동서는 저랑 2살 차이예요. 저는 32이고 동서는 30살인데요. 딱히 동서랑 나눌 대화가 없고 동서도 엄마 거리면서 애들 관련된 얘기를 꺼낸 것뿐인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 형님, 요즘 대화에서 그렇게 매너 없이 말하시면 큰일 나요. 저랑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시는데 그거 너무 꼰대 같은 말인데. 출산 계획 같은 건 서로 묻는 게 아니잖아요. 게다가 저는 애 낳고도 바로 복직할 거고 그럴 수도 있는 환경 다지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저를 갑자기 확 무안하게 만들더라고요. 아니 누가 자기 보고 애 낳아달랬나요? 할 얘기가 없어서 물은 건데 대뜸 단어를 확 잡아물더니 사람을 바보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덧붙인 말은 딱 봐도 이건 저를 비꼬는 게 너무 느껴져서 못 참겠더라고요. 대책 없이 애부터 가지면 나중에 돌아갈 데가 없어요. 포지션 애매해진 애 엄마를 다시 쓰긴 좀 그렇잖아요. 형님도 여기저기 도전해 보셨으면 아시지 않아요? 좀 안타깝네요. 일찍 직장 자리 잡으시고 애기 낳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때 저는 가까스로 화를 누르고 적당히 대답을 한 뒤 일어섰는데 동서는 계속 제 뒤에 조곤조곤 따라붙는 거예요. 날파리였으면 잡아서 없애버렸을 텐데 인간이라 어쩔 수도 없고 정말 저를 너무 열받게 하더라고요. 일단 나는 다시 일할 계획 있으니까 더 얘기 안 해도 돼. 동서는 동서 일 봐. 저게 튀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일하시게요? 그쵸. 누가 써준다고 할 때 빨리 들어가야 해요. 저희 병원 직원 중에도 그거 고민하는 사람 있더라고요. 하여간 고민 많으시겠어요. 이날 대화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저는 내내 분이 풀리지 않았고 홧김에 여기저기 직장을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친정에도 물어보니 마침 저희 오빠네 때문에 엄마가 근처로 이사 오시긴 했거든요. 엄마는 걱정 말고 애를 맡기라고 하시기에 죄송스러우면서도 맡기게 되었어요. 뭐 어때? 서준이나 네 오빠네 아이들이나 고만고만하잖아. 둘 돌보나 셋 돌보나 그게 그거지 뭐. 어린이집 오가는 거 봐주는 건 그렇게 안 힘들어. 안 그래도 맨날 너 신경 못 써줘서 엄마 얼마나 걸렸는데 봐주다가 힘들면 말할 테니까 다음 주부터 서준이 나한테 보내. 엄마 말에 저는 속으로 얼마나 쾌재를 부르게 되었는지 역시 모든 게 타이밍이 잘 맞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에게도 얘기했더니 이 인간은 또 이딴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장모님이 봐주신다고? 아니 근데 형님이 애들도 봐주시는데 힘드신 거 아니야? 당신이 조금만 더 서준이 끼고 있어. 나중에는 끼고 있으려도 끼고 있지를 못해. 끼고 있는 거 되게 쉽게 말한다 당신? 그럼 내가 애 데리고 있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란 걸 알아줄래? 애 아파서 응급실 뛰어가고 해도 맨날 회식에 친구 만나거나 애 없는 사람처럼 사는 당신이 뭘 알겠어? 그러면서 나보고 일 안 한다고 집에서 논다고 맨날 어머니한테 말하고 그거 내가 모르는 줄 알았지? 지난주에 당신 베란다 나가서 통화하는 거 다 들렸거든? 남편은 이때 정말 눈에 핏줄이 탁 올라와서 진짜 제대로 당황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말을 제가 들었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던 거죠. 우선은 알았어. 당신이 결정해야지 뭐. 내가 더 뭐라고 말하겠어.
이러면서 우물쭈물 거리는데 정말 남편에 대한 환멸감이 마구 일어났어요. 본인을 만남으로 인해 내가 자기 엄마며 자기 재주치까지 엮어가면서 이 고통을 겪는데 그런 건 안중에도 없거든요. 그저 자기 살 길만 차는 남편을 보며 이럴 거면 왜 결혼을 했나 싶어 한심스럽더군요. 그리고 전 시댁에 일한다는 얘기를 안 했는데 이 좁은 시댁 관계에서 비밀은 없다고 어머니도 금방 알게 되셨더라고요. 그걸 단톡방에서 어머니가 또 뭐라 말을 하셔서 결국 시댁 식구들 다 알게 됐어요. 전 아주 당당하게 제 일을 하면서 다시는 무시당하지 않겠다면서 호기롭게 출퇴근을 했는데요. 출근한 지 얼마 안 되어 이런 일이 터질지 진짜 몰랐네요. 제발 애 엄마들 일하기 편한 환경이 좀 생겼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이때 어쩔 수 없이 어머니의 힘을 빌리게 되었어요. 저 어머니 죄송한데 내일 하루만 서준이 좀 봐주실 수 없을까요? 저희 엄마가 오빠네 애들 봐주시다가 넘어지셔서 병원 가셨는데 다리가 많이 아프시다고 내일 못 움직이신다네요. 근데 저도 회사에 휴가 내기에는 이미 늦어버려서 내일 시간 괜찮으신가요? 그러자 어머니는 되게 못마땅하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상은 했지만 막상 겪으니 기분 참 별로였어요. 그러게. 내가 너 일한다고 할 때부터 이렇게 유난을 떨 줄 알았다. 이번엔 괜찮다 쳐도 두 번은 안 된다. 늙은이라고 할 일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나도 바쁜 사람이야.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서준이를 데리고 있으셨고 마침 그날이 토요일이라서 가족들끼리 모이게 되었던 것 같아요. 동서는 먼 바람이 불어 그날 왔는지 모르겠는데 뒤늦게 그 자리에 도착한 제 속을 긁는 거 있죠. 애 맡기고 나가서 키우는 거 저는 제가 아직 애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서준이가 너무 안 된 것 같아요. 저희 엄마는 한 번도 저랑 언니 두고 어디 가신 적이 없거든요. 역시 애는 엄마가 옆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건데 형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저는 대답을 할까 말까 하다가 너무 피곤하고 다리도 아프고 굳이 저를 이렇게 긁어대는 말에 대꾸하기 싫었어요. 이미 이날 일들이 엄청 많이 밀려서 다 처리하다 보니까 꽤 시달리다 왔거든요. 아는 분야라 편하게 일할 수 있을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난관이 계속해서 닥치더라고요. 근데 동서는 대답 안 하고 넘기는 저를 그냥 보내주지 않더라고요. 와,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사람 괴롭히는 스타일인 줄 몰랐어요. 말 한번 잘못 엮이면 진짜 큰 싸움 나겠더라고요. 형님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얼굴색도 안 좋고. 오늘 서준이가 계속 엄마 찾아대요. 저도 오늘은 쉬는 날이라서 잠깐 들렸는데 어머니 엄청 고생하셨어요. 오늘은 제가 나가서 식사 대접하려고요. 이러면서 동서는 제 속을 긁었고 어머니는 동서의 말에 아주 신나셨더라고요. 아이고 있잖아. 작은 애가 데리고 나가서 소갈비 사준단다. 하여간 아주 웃겨. 내가 얼마나 짠해 보였으면 애가 이렇게 크게 쏘겠냐. 하여튼 둘째 네가 최고야. 나는 한 번도 이렇게 얻어먹어 본 적이 없다. 어머니는 진짜 눈 깜빡도 안 하고 거짓말을 하시는 게 분명히 제가 결혼 첫 생신 때 갈비 잔뜩 해드린 적 있거든요. 그때도 얼마나 잔소리를 하셨는지 몰라요. 나는 갈비 냄새 나면 못 먹어. 이건 아주 아슬아슬하다. 저거 잡채는 뭐냐? 얼마나 삶았으면 이렇게 미끄덩거려. 아이고 이러느니 나가서 사 먹는 게 나았겠다. 그냥 밖에서 먹을 걸 괜히 너 수고스럽게 차리라고 했나 보다. 전 열심히 해드렸어도 본인 딴엔 아주 실망스러워하셨으니 동서가 소갈비 쏜단 말에 저렇게 환장을 하시더군요. 진짜 아무리 의사 며느리가 좋고 소갈비가 좋다지만 너무 없이 살아온 티를 내시는 것 같아요. 본인만 그렇게 사시면 다행이지 왜 그 궁색함을 저한테까지 묻히려고 그러시는 걸까요? 자꾸 저한테 가는 내내 차 안에서 동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날 아주 애 맡긴 죄로 얼마나 물어뜯겼는지 몰라요. 네가 아무리 손윗사람이라고 하지만 둘째 내랑 마찰 만들지 말고 잘 지내야 해. 나이만 많고 결혼만 일찍 했다고 다 윗사람이야? 이제 사회 분위기도 무시 못해. 의사 하잖냐 니네 동서는. 아우 저거 친척 오빠도 저기 동네에서 정형외과 크게 한다더라. 다음에 나보고 거기 모시고 간다는데 내가 어쩌다 이런 호강을 누르린지 원. 아휴 이때 같이 타고 가는 차 안에 동서가 없어서 다행인지 들었으면 너무 자존심 상했을 거예요. 아무튼 그러고 도착해서 고기를 먹는데 동서는 계속해서 저를 긁더라고요. 대체 초반에 제가 뭘 그렇게 동서랑 엇갈리고 잘못한 게 있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욕먹어야 되는 걸까요?
형님, 이거 많이 드세요. 근데 여기는 야채들도 좀 드셔야겠다. 일하시면서 힘드셨나 봐요. 살 좀 붙으신 것 같은데요? 이 시간에 있는 대로 다 먹으면 살 많이 쪄요. 소화도 안 되고 건강에도 나쁘고요. 전 이때 뭐라고 같이 싸붙이고 싶었지만 애가 하도 칭얼거리니 그러고 같이 앉아있는 자체만으로도 너무 힘들었어요. 여하튼 어머니는 진짜 엄청 많이도 드시더라고요. 나중에 합류한 남편도 그렇고 서방님도 신나서 아주 많이들 먹었어요. 저도 대충 깨작깨작 먹고 있는데 어머니는 앞전에 하신 동서말을 들으셨나 봐요. 돌연 입맛 떨어지는 소리를 하시더군요. 그나저나 큰애 너는 등치가 산만한데 이런 거 먹어도 되는 거야? 작은애 말 맞다나 적당히 먹고 말아라. 쟤 봐라 세모이만큼 먹잖냐. 저렇게 먹어도 날쌘돌이처럼 잘 움직이는데 너 애 키우려면 몸 둔하면 안 되는 거야. 나야 요즘 살 많이 쪘지만. 어머니는 그 말을 하는 중에도 그렇게 우악스럽게 드시면서 본인보다 훨씬 덜 나가는 저한테 훈수를 두시더라고요. 진짜 다시는 이 집에 애 맡기나 봐라 하면서 얼마나 이때 속으로 이를 가라는지 몰라요. 이때 동서가 한마디 하기 전까지만 해도 아주 잘 참았었죠. 형님, 제가 다니는 운동 한번 다녀보실래요? 근데 형님은 뼈대도 굵으신 것 같아서 필라테스 이런 건 못 하시겠다. 헬스장 가서 따로 관리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에 저는 곧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버렸어요. 어머니, 저 서준이 때문에 먼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애 꾸벅꾸벅 졸고 있잖아요. 씻기지도 못해서 얼른 가서 씻겨서 재워야 해요. 맛있게 드시고 저랑 이 사람은 그만 일어나 볼게요. 그러면서 남편 정강이를 발 아래로 몰래 팍 걷어찼고요. 개걸스럽게 입에 상추쌈을 넣으려던 남편은 캑 소리를 내며 멈췄어요. 어머니는 말리시면서 본인 아들 좀 더 먹게 두라고 하셨지만 전 제 아들이 중요했거든요. 겉보다 동서의 약올림을 계속 듣기에 진짜 체력이 안 됐어요. 그 자리에 더 있다가는 한 번은 뒤집고 일을 내겠더라고요. 다음에 어머니, 다음에 또 먹으면 되니까 이번에는 일어날게요. 서준이 지금 이마도 뜨끈한 게 이러다가 열나면 일이 커져요. 어디 맡길 수도 없고 저 기껏 일 시작했는데 눈치 보여서 더 못 다닐 수도 있어요. 이러는데 동서가 뒤돌아서는 제 뒤에다 굳이 이렇게 말로 박아대지 뭐예요? 순간적으로 저도 고개를 돌려 동서를 쳐다봤어요. 노려보지 않으려고 억지로 참아가면서요. 맞다 형님. 근데 지금 다니시는 데는 월급 얼마 정도 받으세요? 돈 적당히 많이 주는 곳이라야 다니는 거지. 애도 아프고 그렇게 고생인데 집에 계시는 게 낫지 않아요? 이때 저는 지그시 한 3초 정도 동서의 눈을 쳐다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지도 뭔가 느낀 게 있었는지 슬쩍 한 발 빼는 게 느껴지더군요. 그리고 저는 남편과 함께 집으로 얼른 와버렸고요. 이날 들었던 5만 가지 말들을 잊을 수가 없어서 얼마나 분에 떨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몇 번 직장에 애를 데리고 가는 것도 생각해봤지만 저는 요 근래 일을 시작해서 한창 재미를 느끼고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 패 끼칠 수도 있으니 참고 있었던 거고요. 암튼 한동안 시댁과 안 엮이려고 했지만 그게 뜻대로 되나요? 어머니는 꾸준히 주말마다 부르셨고 저는 몇 번을 직장 핑계대고 안 갔어요. 돈 벌어온다는 보장이 있어서인지 시댁에서도 내심 뭐라 말을 하진 못하더군요. 이걸 보니 정말 진즉 일할 걸 그랬단 생각도 들었어요. 야, 네 동서 말 맞다나 뭐 얼마나 준다고 그렇게 집을 내팽겨치고 다니냐? 암만 벌어봤자 우리 아들만큼 버는 것도 아닐 거 아니야. 그럼 직장 그만두는 게 좋으세요, 어머니? 언제는 저보고 일하라고. 본인 아들 혼자 등골 빠지는 거 안쓰럽다고 하셨잖아요. 어머니 때 어쩌다 몇 번 못 가는 것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는 건 말도 안 되죠. 저도 당할 만큼 당했고 요 근래의 삶이 너무 버거웠는지 머릿속에 생각한 대로 말이 확확 나가버리더라고요. 맨날 구석에 찌그러져 있던 제가 따박따박 받아치니 아니면 말 맞다나 돈푼이라도 벌어서인지 어머니는 순간적으로 조용해지셨어요. 그리고 얼마 안 가 어느덧 저도 일한 지 한 달이 되었고요. 첫 월급을 받게 되었답니다. 어머니도 그때 놀라신 것 때문에 저한테 딱히 터치하는 게 없어서 그럭저럭 기분이 풀리기도 했고 진짜 뭐랄까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마음으로 시댁 가족들 선물을 샀어요. 그리고 이 부부는 남편에게 분명하게 생색을 냈답니다. 나 이번에 가족들 선물 샀어. 첫 월급 탄 기념으로 가족들 한 명 한 명 다른 선물들 고른 거야. 당신 제대로 홍보해. 알았어? 이러면서 쓱 핀잔을 주니 어찌됐건 자기네 가족한테 잘한다는 의미이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쇼핑백들을 들고 시댁에 갔고요.
이때 어머니부터 해서 서방님 그리고 꼴보기 싫은 동서 남편 것까지 각각 챙겨서 전달했어요. 어머니는 이날 제 눈을 쓱 피하시는 게 아무래도 저번에 제가 뭐라고 따진 게 언짢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 이거 받으세요. 제가 월급 탄 기념으로 가족들 생각나서 하나씩 다 고르고 산 거예요. 전부터 예쁜 양산 갖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백화점 가서 샀어요. 여기 있는 손수건까지 다 세트인데 색깔 예쁘죠? 어머니는 뾰루통한 표정으로 못내 받으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서방님과 동서 부부에게는 화장품 세트로 각각 골라서 샀어요. 이건 예전에 동서가 결혼했을 때 우리 부부에게도 선물했던 세트거든요. 아마 비슷한 스타일을 쓰겠지 싶어서 저도 이걸 골랐고 솔직히 생각했던 예산보다 비싸긴 했답니다. 근데 서방님은 받고 곧장 인사하며 고맙다고 하셨는데 동서는 봤더니 입꼬리가 비죽 올라가더라고요. 눈을 이상하게 뜨면서 눈썹을 막 실룩거리더니 절 폭발하게 만든 한마디를 뱉었답니다. 아니 근데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형님? 이렇게 선물 사신 거 보니까 백화점 도신 것 같은데 딱 봐도 50만 원은 넘어 보이는데 그렇게 힘들게 쫑쫑거리면서 다니시는데 첫 타임에 무리하셨다. 이번에 하고 다신 안 하시려고 무리하신 거죠? 월급 한 300은 되시는 거예요? 이러는데 순간적으로 서방님도 약간 놀란 표정이었고 하지만 전혀 뭐 잘못됐다거나 말리려는 분위기는 없더라고요. 전 이 말을 듣고 제 귀를 의심해서 동서를 빤히 쳐다봤어요. 분위기 한참 좋게 누그러지려던 차에 여기서 제가 화를 내버리며 저만 바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분위기 파도 타고 쓱 치고 들어온 게 느껴져서 절대 놔주기 싫더라고요. 동서는 얼마 받는데? 내 월급 되게 궁금한가 보다. 동서는 얼마 버는지 말해봐. 이 말하면서 참 스스로도 웃기더라고요. 애들끼리 시소 타면서 끝말잇기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대화로 넘어와야 되는 건지. 근데 전 참고 싶지 않았고요. 동서는 옳다 잘 걸렸다 싶었는지 바로 제 말 붙잡고 확 꺾어버렸어요. 에이, 형님 왜 이러시지? 그런 거 알아서 뭐해요. 저는 형님 월급 궁금하지 않아요. 그냥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으니까 걱정돼서 그런 거죠. 그래? 난 궁금해. 얘기해봐. 의도야 어쨌건 동서는 몇 번이나 물어봤잖아. 못 알려줄 게 뭐가 있어. 정당히 급여받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자 동서는 코웃음을 아주 크게 치더니 또 빈정대더라고요. 그러면서 쓱 빠져나가 구멍을 찾아서 말이죠. 하지만 전 이골이 오를 대로 올라 있었고 어머니랑도 이미 한판 붙은 셈이었는데 동서는 더더욱 넘길 수 없었어요. 그런 거 알아서 뭐하게요, 상님. 비교하고 해봤자 하는 사람들만 웃기죠. 애들도 아니고. 그냥 열심히 지금처럼 직장 다니면서 많이 버세요, 형님. 언젠가 좋은 날 올 거예요. 전 여기서 이제 얘랑 나는 오늘 끝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파국이 밀어닥쳐도 벌 수 없겠더라고요. 동서도 열심히 다녀. 돈 많이 벌어야 되지 않아? 애도 없을 때 많이 벌어놓는다며? 돈 필요한 건 동서도 마찬가지 아니야? 에? 지금 저한테 시비 거시는 거예요? 제가요? 제가 필요해봤자 왜요? 형님, 지금 저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어머, 대박이다. 형님 다닐만 하신가 봐요. 제 걱정까지 다 해주시고. 이쯤 되니 남편이며 시어머니 서방님까지 저와 동서를 주시할 수밖에 없었죠. 좋은 분위기로 선물 주고 열고 뜯어보던 판국에 우리 둘은 거실에 어정쩡하게 서서 날을 세우고 있었으니까요. 세상 일을 어떻게 장담해. 동선의 병원장님이 혹시 친정 아버님이셔? 그러면 걱정 없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잖아. 네? 뭐요? 어머 자기야, 세상에 형님 얘기 들었어? 아이 들었잖아 지금. 나보고 우리 병원장님이 친정 아빠니. 좀 돈 많이 벌으라고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저 잘릴까 봐? 대박이다 진짜. 형님 왜 이렇게 재밌으세요? 전 이 숨막히는 분위기를 곧장 말로 찢어버렸어요. 이제 보통 분위기가 아니란 걸 감지한 식구들은 애둘러가며 말리기 시작했답니다. 동서 맨날 바쁘다고 힘들어하더니 어디 머리라도 다친 거 아니야? 정신병 온 건 아니지? 일하다가 맨날 아픈 사람만 보니까 제정신이 아닐 때도 있다더라고. 좋은 의사분들 널리고 널렸는데 동서 때문에 편견 생기려고 하네? 어디서 지금 말을 그따구로 해? 스트레스 많다더니 동서야말로 딴 병원 가서 정신과 상담 좀 받아봐. 분위기는 이때 급격히 험악해졌고 남편이 참다 못해 제 팔을 잡았어요. 서방님도 저한테 우물쭈물 뭐라 하려고 하더군요. 동서요? 동서는 턱을 불끈거리면서 초점 없는 눈으로 저를 노려보던데요. 뭘 그렇게 쳐다봐. 이게 진짜 걱정해주는 거 아니야?
내가 뭐 그리 틀린 말 했어? 맨날 그렇게 사람 긁어대는데 들어주니까 사람 우습게 보이지? 막말로 동서가 그 병원장 딸이기라도 해? 일개 직원 주제에 뭘 남의 직업군 월급에 그렇게 관심을 가져? 왜? 의사 때려치고 우리 회사 들어올래? 형님!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동서는 제 앞으로 바짝 몸을 땡겨와서 노려보더니 자기도 따다다 쏟아내더라고요. 형님 지금 말장난하세요? 그러는 형님은 그 회사 회장님 딸이기라도 한가 봐요? 지금 저한테 얼마나 말 실수하신지 파악되시는 거죠? 다음에 제 얼굴 어떻게 보려고 그러세요? 아이고 야야야 왜 이러냐 니들? 큰애 너 진짜 왜 이래? 미쳤어? 얘가 저번부터 이상하게 말을 하더니 아주 핵가닥 돈 것도 아니고 너야말로 좀 입 좀 다물어라. 얘 지난번에 나한테도 말 험하게 하고 대들더니만 아이 됐어! 이런 선물 갖고 와서 어쩌려고 하지 말고 네 태도나 좀 뜯어고쳐. 이러면서 제 앞에 쇼핑백을 쓱 밀어던지듯 넘기는 어머니를 보니 전 머리 뚜껑이 다 열려버렸어요. 동서 똑똑하다고 온갖 척은 다 하더니 말귀 되게 못 알아먹는다. 동서 입으로 지금 알아서 대답해 놓고도 나한테 뭘 묻고 있어? 나 다니는 회사 회장님 우리 아빠야. 우리 아빠인데 그게 왜? 제 말에 동서는 온 얼굴을 찌푸려뜨려가면서 저를 다시 노려봤어요. 네? 뭐요? 기가 막혀서 정말. 뭘 뭐기는 뭐야. 말하던 거나 똑바로 말해. 우리 아빠가 내 회사 회장님이라니까? 이런 것도 굳이 찝어줘야 해? 동서가 하도 내 수입 걱정해주니까 걱정할 일 없다고 말해주는 거 아니야. 아빠가 알아서 잘만 챙겨주셔. 내가 왜 이런 걸 동서한테 말하고 앉아있어야 해? 제 말에 동서는 진짜 눈도 안 보이게 웃어가면서 배를 잡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미친 게 진짜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고 사람을 골리는 거예요. 아니 진짜 왜 이러세요 형님. 너무 안쓰럽잖아요 진짜. 저 눈물 날 것 같아요. 제발 그만 좀 웃기세요. 뭐가 그렇게 악에 받쳐 계신 거예요?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하다 별 거짓말을 다 들어보니 그래서 전 곧장 따졌어요. 어떻게 증명해줄까? 물어보면 다 갖다 줄 수 있는데 우리 회사 와볼래? 맨날 치여서 스트레스 받고 일하느라 여기 들릴 시간이나 있고? 하긴 동서 맨날 욕을 하며 본인네 병원 싫어할 때 알아보긴 했지. 자기 아빠네 병원은 아닌가 보다고. 나는 우리 아빠네 회사 다니는 거 동서가 말한 300보다 더 버는 거 어떻게 확인시켜줄까? 지금 전화 연결해줄까? 여기서 동서는 점점 얼굴 한가운데가 언저리가 파래지더니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씩씩거리더라고요. 빨리 말해. 전화해? 전화 버튼 눌러줘? 우리 아빠랑 통화해볼래? 우리 아빠 자기네 결혼식 갔었잖아. 인사도 했잖아. 안면 있던 거 생각 안 나? 아빠 바꿔줄 테니까 물어봐. 사돈어른, 우리 형님네 회사 회장님 맞으세요? 월급 얼마 주세요? 정말 300보다 더 주세요? 해보라고. 동서는 입술을 꽉 깨물고 가만히 있다가 이내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렸어요. 그나마 머리가 있어서 맑게 알아듣고 부들부들 거리는데 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분위기 감을 못 잡고 저한테 물으시더군요. 이게 뭔 소리냐? 다시 말을 해봐라. 더 말할 게 있을까요? 저는 아빠 회사 취직해서 정당하게 잘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분위기 개판 만든 건 어머니랑 동서 둘 다 아니에요? 와, 암만 해도 그렇지 첫 월급 타서 선물 사온 며느리한테 어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동서 너도 그렇고 이제 동서라도 부르기도 싫다 진짜. 내가 왜 꼬박꼬박 네 주제에도 안 맞는 정중한 호칭을 붙여줘야 하지? 이 말에 남편과 서방님은 숨을 흡하고 삼키며 놀라는 게 느껴졌고 전 손을 까닥거리며 말했어요. 선물 제대로 뜯어보지도 않고 아주 가당찮게들 받는 모습들 잘 봤고요. 심지어 어머니는 저보고 다시 가져가라셨죠? 이리 내놓으세요. 서방님도. 동서 너도 이리 내놔. 당신도 내놔. 내가 이 난도질을 당하고 있을 때 꿈쩍도 안 하고 있던 너는 내 남편도 뭣도 아니야. 다 이리 내놔요. 저는 그 자리에서 선물을 싹 쓸어 담아서 그날 갖고 온 조그만 시장 캐리어에 다시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향해 내질렀어요. 사람이 할 말은 해야지. 말하니까 진짜 온갖 염증이 다 내려가는 기분이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그렇게 우스우세요? 의사 며느리에 비해 전업주부이던 며느리 취업했다는데 니깎게 벌면 얼마나 벌 것 같아서 지금 저 무시한 거죠? 동서랑 같이 편먹고 말이에요. 와, 어머니 진짜 다시금 너무 실망했네요. 의사 며느리랑 좋은 보내시고요.
의사 며느리랑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그렇게 구박하시던 능력 없는 큰 며느리는 어머니 안 보시는 곳에서 잘 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돌아온 저는 여지껏 이 정도로 제가 시댁에 깃발 두고 맞서 싸운 적이 없었기에 처음엔 진정이 안 됐어요. 하지만 암만 생각해도 두고두고 잘했다 느꼈고요. 앞서 말했던 대로 아빠 회사에 취직해서 합당한 급여 받아가며 일들 많이 맡아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가끔 야근도 하고 오빠에게 물려지지 못한 회사가 저한테로도 잘 넘어올 수 있도록 엄마 아빠 둘 다 많이 힘을 쓰고 계세요. 저도 이렇게 아빠 회사 일이 저랑 잘 맞아떨어질지 몰라 나름 열정을 갖고 일하고 있는데 그러고 나와 보니 비로소 제 현주소가 보이더라고요. 어머니는 이런 형편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너무 황당해하며 전화를 하셨더군요. 큰애야, 나는 아주 뒤통수 맞은 기분이다. 그런 사정이 있으면 말이라도 좀 해줬어야지. 그리고 그날 네 말 나는 서운하더라. 누가 보면 내가 뭐 차별이라도 한 줄 알겠다. 마음 좀 풀어주면 다시 와라. 너 없이 네 아범이랑 서준이만 보내니 모양이 아주 아니야. 저는 더 할 얘기 없고 동서랑 얘기하세요. 며느리 없는 셈 치시면 될 거예요. 두고두고 잘할 수도 있었는데 어머니가 너무 빨리 큰 며느리 찬스를 다 몰아쓰셨어요. 구박하고 그렇게 비교하면서 피를 말리셨으면 그걸로 만족하셔야죠. 뒤에 누를 며느리 찬스는 의사 며느리한테 실컷 받으세요. 전화 끊습니다. 어머니는 그 뒤로 동서한테 저랑 수습을 해보라고 한 모양인데 그 불효시 같은 동서가 그대로 순종할 리가 있나요? 나중에 보아하니 어머니랑 동서 관계도 벌집처럼 다 엉망이 된 것 같은데 저는 완전히 자유가 되어 이들 사이에서 놓여놨어요. 처음 한 걸음 내딛기가 힘들지 이렇게 발칵 뒤집고 나오며 그만인 걸 왜 그리 참았을까요? 이제야 속병도 낫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기분이 들어요. 전 친정만 드나들 뿐 시댁은 남편 혼자 가고 있고 그 이후로 찍소리도 못하고 제 말에 순종하고 있어요. 결혼생활 유지하랍시고 갑질을 하던 인간이 이제 역으로 을이 돼버린 거죠. 아무튼 제 한풀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잘 살아가 볼게요.